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고급 사회 1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죠.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론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 해당 한 두 강씩 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본이 되는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잘 나름대로 들어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는 뭐다? 시간 죽먹기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정시간이라도 없다면 우리가 기본서 책이 잘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푼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맺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래 이제 고급 사회 일반 문제를 한번 보죠. 요 문제 1번은 뭡니까? 문제 1번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로 본다면 6편,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6편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여기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 이제 94페이지, 바로 94페이지에 우리가 적어놓고,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더 배움 해온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기본서 깔아놓고 94페이지를 한번 딱 펼치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가해 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사회적 특징 해가지고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아마 우리가 문제 1번은 첫 번째 이제 뭐예요? 문제 1번은 농업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농업혁명이라는 의회에서 농업혁명으로 가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어떤 혁명이 이루어져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가로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갈 혁명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문제 테마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정보혁명으로 가고 있죠. 이 정보혁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IT 산업. 지금 이제 제3, 이제 단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에 되어 있죠. 요거는 그러면 우리 고검 기본서 94페이지를 보면 산업혁명 영화로서 바로 농업혁명.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1번 정착생활 시작. 정착생활 시작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 농업혁명이지 정착생활 시작은 그 의미가 없겠죠. 2번은 IT 산업의 발달. IT 산업의 발달로 간다면 이쪽 정보혁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의 거대 국가의 형성.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4개 지문이 나왔는데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서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번이 이제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 기본교재 6편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에서 대표적으로 기본서 94페이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서 거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뭡니까? 재미있고 재밌는 강의만 좋은 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더티하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교재를 하나씩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중심키를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문제 1번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영어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찍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사회의 특징.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 요게 정답이 되고, 우리가 참고하실 사람은 페이지 94페이지 기본 페이지를 딱 적어놓고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우리가 합격하는 것은 이미 기출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미 기출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우리가 고급 사회를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자꾸 접근해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2번을 우리가 한번 가보시죠.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뭡니까? 다음 중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죠. 고령화 사회라는 거. 고령화 사회다. 고령화 사회. 자, 고령화 사회에서 틀린 것은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기본 교재에서 문제 2번 문제는 기본 교재 제3편에 나와 있어요. 3편에 관련돼서 3편은 뭐냐? 바로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기본 교재는 생활 공간의 변화. 자,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라고 나와 있다고. 형성과 변화라고 나와 있고. 자, 기본서의 페이지를 본다면 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인구 문제와 고령화 사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문제와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근거가 돼 있고요. 고령화 사회.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 페이지 58페이지에 뭐의 인구 문제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이해독했다면 이 고령화 사회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쉽게 찍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 옳지 않는 것은 연세가 듭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죠. 1번은 맞고요. 2번은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고, 자,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들어요. 이제 고령화 사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복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청장년에 뭐예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2번, 3번. 자, 그러면 1번, 2번. 그러면 우리가 4개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4개 지문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3개 지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돼. 어떤 겁니까? 자, 그럼 봐봐요. 1번이 오고, 2번이 오고, 3번이 X면. 이거는 지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찍어 나가야 돼. 그러면 문제를 읽지 말도 안 하더라도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 사지선다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3개 지문 안에서 모두 정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4개 지문까지 안 가더라도 3개 지문에서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다. 고령화 사회 그러면 OX다. 그러면 정답은 틀린 게 되거나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2번, 문제 2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3편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로서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인구 문제 고령화 사회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놓고 그 주변 지식을 다시 한번 기본서로 확인해 달라는 거. 문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되겠죠. 요 문제 3번에 대해서는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기본 교재로 본다면 제 9편에 나와 있어요. 9편에 나와 있어서 요 9편에 뭐라고 표현하냐? 파트 9편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어요. 공동체 발전과 자, 공동체 발전과 바로 사회 발전이라고 나와 있다고. 사회 발전입니다. 출제는 우리가 여기 돼요. 9편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문제 3번에 뭐다 기본서로 본다면 두 군데 우리가 나와 있어요. 110페이지하고 기본 페이지 110페이지하고 대표적으로 150페이지에 우리 나와 있어요. 150페이지.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가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기본서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공부는 거진 7, 80%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대해서 다문화사회 문화 갈등.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문화사회 문화 갈등이네요. 다문화사회
갈등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 사회 갈등으로서 공동체 발전과 사회 발전이라는 파트에 우리가 나와 있고, 기본서는 페이지 110페이지, 150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죠. 일단 문제를 안 읽더라도 옳은 건지 틀린 것은 다음 단계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중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박스 문제다. 자, 박스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박스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뭡니까? 이 박스를 보기 전에 일단 요거는 지문을 먼저 확인하라. 그러면 1, 2, 3, 4를 확인하니까 지문이 두 개씩 묶여 있다라는 거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으로 들어가 보죠. 기억. 자,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죠. 존중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 기억이 안 들어간 걸 삭제하라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삭제가 됩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조금 짧은 걸 읽어. 그럼 니은이 더 짧죠. 만약에 니을이 짧으면 니을을 읽어야 되겠지만, 니은이 짧으니까 니은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화를 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포용력을 가져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억과 니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앞으로 박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달라. 그러면 만약에 박스 문제가 나왔다면 지문을 먼저 보고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지문을 삭제하는 것. 그러면 이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워밍업, 훈련을 잘 해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의 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거는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서로 다른 문화 이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이해. 자, 기억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니은의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른 문화는 문화 사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른 문화를 자신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이해한다. 이거는 너무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일방적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문화를 볼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우리 이제 박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거. 우리 4월달에 시험 힘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문제를 어디 파트에 있는 거 그거 찾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하나의 지름길이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 문제 3번은 제9편 공동체 발전과 사회 발전으로서 이거는 사람 문화 사회 갈등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바로 문제 3번의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 3번의 포인트는 어떻게 박스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건가 그 의미를 확인해 주는 문제로서 우리 문제 3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저는 문제풀이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잡아서 접근해 들어가셔야 되고,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뭐예요? 이거는 6편에서 나오는 6편이네요. 이거는 딱 내용을 보니까 6편에서 나오는 뭐예요? 대표적인. 자, 이거는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과 관련되는 거네. 시민사회 발전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민주시민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민주시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 4번은 6편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바로 104페이지에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문제풀이에서 뭐다 배워야 됩니다. 자, 문제 104페이지와 관련돼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거는 기본권의 제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제안으로서 기본권의 제안은 대표적인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4번은 6편으로서 6편. 자,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페이지는 기본서는 104페이지. 기본권의 제안으로서. 이제 문제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자 우리가 헌법과 관련돼서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느냐? 공공복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정답은 바로 뭐프로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공공복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복리가 되겠고요. 그럼 한번 더 해보죠. 사회복지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우리가 모든 우리 국가는 이 공공복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대표적으로 공동복리. 우리가 국가는 뭐다 칼은 안 들었죠. 칼은 안 들었지만 이 공공복리라는 하나의 무기로 국가의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문제 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문제를 책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6편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 이거는 대표적인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대표적인 공공복리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 포인트를 잡고 요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럼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토대를 하나 써놨으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 주변 지식들을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4번에 대해서는 바로 한번 꾹 찍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보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시간을 잠시 한번 들여볼게요. 여기 우리 수강생들은 자 우리가 뭡니까 회원 여러분들은 그 앞에 기본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하는데 기본서가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 이제 딱 깔아놓고 문제 5번 자 오픈 보기 잠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어요? 자 20초를 드릴게요. 자, 찾았어요? 그러면 한번 불러봐요. 저도 다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는 뭐냐? 이렇게 나와야죠. 문제 5번은 6편. 이것도 6편에서 나온 거네. 6편. 6편에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했던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이렇게 이제 파트가 되어 있다고. 자,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돼서 여러 각도에서 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죠. 요거는 이제 시민사회 여러 가지 페이지 86페이지에도 일단 선거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90페이지, 그 다음에 9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자, 직간접으로 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은 뭐냐? 다음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선거의 원칙을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선거의 원칙을 물어본 겁니다. 선거의 원칙은 무엇이냐? 어떤 선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사를 하나 줬네요. 자, 기사를 줬는데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 간 인구수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왔다. 특히 현재가 201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부 재획정을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가 조정 변경하여 실시된다. 그래서 요번에 자 매스컴에 많이 들어봤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바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투표는 한 편은 뭐예요? 한 표는 한 표로서 가중치가 있어야 돼. 누구는 세 표를 주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평등하게 하라는 거야. 평등. 그래서 이거는 선거의 원칙에서 대표적으로 평등 선거라는 거예요. 평등 선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거의 원칙에서 대표적인 평등 선거로서 자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세 표 주고 가난한 사람은 한 표를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역 간의 편차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뭐예요? 평등선거라는 하나의 선거 원칙으로서 이 기사는 바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 상식적으로 봐도 1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마다 1회 기출문제라서 요거는 우리 선거와 관련돼서 또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잡고 선거의 원칙은 또 한 번 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새겨놓고 기출문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우리 선거의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봅시다. 자, 문제 6번을 보니까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기능, 그래서 기능 줄쳐놓고요. 이거는 또 똑같은 6편에서 나왔네. 6편이 바로 뭐예요?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여기에서 이거는 또 6편과 관련돼서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된 거고 6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페이지 105페이지 어떤 규정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구제 방법이 있어요. 권리침해 구제 방법으로서 우리 기본서에 언급이 돼 있을 거고요. 권리침해 구제 방법으로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데냐? 그래서 헌법재판소 우리가 이제 입법부라는 게 있어요.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 뭐예요? 다 행정부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가 있어요. 자,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자,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반, 행정부 수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상권 분립이 돼. 상권 분립으로서 이거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 형성돼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뭐냐? 바로 헌법재판소는 제4기구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는 이온 법이죠. 헌법재판소. 법에 위반된 것을 한번 우리가 권리구제침해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오는 것은 민사소송 법원이겠죠. 자, 형사소송 법원이겠죠. 행정심판과 관련돼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부고 이원 법률심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한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권리침해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정답은 그러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105페이지 김원서 105페이지 권리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읽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6편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6번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7번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문제 7번과 관련돼서도. 자, 그러면 문제 7번도 제6편에서 우리가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의 주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며 그러면 끝났죠. 법률을 제정한다. 국회에서 만들게 되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한다. 그래서 뭐예요? 자, 입법, 행정사법,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예요? 정답은 1번이 아니겠죠. 법원. 자, 법률을 제정한 데는 국회입니다. 국회.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가 되고 시민단체라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러면 요 문제 7번의 정답은 뭐다? 2번이다. 2번이란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죠. 그래서 그걸 집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정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의 구제 방법으로서 도와주는 게 법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이 위반됐는지를 심사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 이혼 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우리가 정치의 주체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 정치는 뭐 크게 뭐에 접근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 되겠네요. 문제 8번.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서 이거는 우리 기본 계제 7편이라고 7편 파트에서 나왔네. 7편이 뭐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게 우리가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게 이제 파트로 돼 있고 국가라고 돼 있고 그럼 7편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자 이런 페이지 116페이지에서 페이지 117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쉽게 저희가 기본서를 읽었다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것을 빨리 그럼 못 찾으면 우리가 못 찾는다면 뭡니까? 이거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걸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다음 중 요 자체로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부 조직의 전문화, 전문 조직의 전문화. 그러면 뭐예요? 맞네요. 이번에 뭡니까? 정치 의식의 선진화. 맞네요. 그러면 이제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3번에 읽어서 이게 바로 문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바로 걸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읽어보죠. 다음 중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정치 발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116페이지에서 기본서 117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로서 첫 번째 정부 조직의 전문화라고 있고요. 이번에 정치 의식의 선진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은 이거는 안 됩니다.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해 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제 8번은 기본서 7편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한 파트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우리 기본 페이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민주정치의 발전과 과제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 행강편선하고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출제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런 거는 도덕성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인플레이션이네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8장이에요. 8편으로서 자, 8편에 뭐가 나와 있는데 이 8편이 우리가 중심적으로 공략을 해놔야 돼요. 이 8편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축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8편이 뭐냐?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입니다. 요거 잘 해놔야 돼요. 8편에 대해서는. 자, 국민경제와 자,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8편은 요거는 앞으로 8편은 집중적으로 나머지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8편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요거와 1편 우리가 지리와 관련돼서 약간 어려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바로 페이지 124페이지, 128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죠. 자, 인플레이션의 경제 생활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자. 그래서 꼭 정리할 거는 유리한 자. 자, 유리한 자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인플레이는 자, 화폐 가치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바로 실물 재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실물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실물 경제 파트를 가지고 있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자예요. 그런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 부동산을 소유한 자나 그래서 실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팽창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부풀러 준다는 거예요. 팽창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리한 자는 그러면 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리한 자예요. 그러면 불리한 자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리하겠죠. 그만큼 화폐 가치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불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에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틀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나와야죠. 그러면 이번에 봉급생활자가 유리해진다. 봉급생활자는 돈을 받잖아요. 그럼 불리해지게 되겠죠. 3번의 소득이 공정하게 재분배된다. 그 다음 재분배가 아니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4번의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실물이 포인트예요. 인플레이션은 금전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평창 정책이거든.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가 요 자체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해놔야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정책과 관련돼서 요 정리에서는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에 대해서 유리한 자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고 불리한 자는 바로 현금과 예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제8편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요 파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자 불리한 자는 우리 기본서 페이지 128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경제들을 실시하게,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그러면 이것도,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 8편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라. 8편이 계속 중요한 페이지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8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래서 경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되느냐 공통적인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에다 나왔느냐 바로 페이지 133페이지 기본서 133페이지 바로 요거는 경기 침체 시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 정책을 쓰면 부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정리를 우리가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재정 지출을 줄였다는 것은 돈을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물을 인하했다라는 것은 인하했대요. 그러면 준비물을 우리가 그러면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밖에 돈이 많이 흐름이 돈다라는 거네. 국회는 소비 촉진 여기가 바로 포인트네. 소비를 촉진한다. 그럼 불황이죠. 이에 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키느냐? 재정 적자의 심화, 그 다음에 불황의 장기화 조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 정부의 세 가지 정책들의 중심키는 바로 경기 침체 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문제 10번의 정답은 불황의 장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의 장기화 조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는 8편 국민경제의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페이지 133페이지와 관련돼서 경기 침체 시 부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번과 10번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제 파트로서 우리 제8편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은 우리 기본서를 해서 마르고 닳도록 잘 암기를 해둬야 된다는 거.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만 안다 해서 이론을 백날 자세히 해봐야 문제가 접근이 안 돼요. 우리 문제는 이론과 문제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건가.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박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우리 고절 사회는 뭡니까? 사지선탕이니까 되도록이면 1, 2, 3, 4, 3번까지 되도록이면 안 가더라도 1번, 2번
2번, 3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만약에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만약에 여기에 X 오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3번에서 걸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기출문제, 몇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기출문제가 소중한 문제로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박스 문제는 접근하고 이 문제를 이용해서 기본서는 어디에 편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11번 한번 더 풀어보고 문제 12번 이것도 한번 풀어봐서 우리 문제 12번까지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이 이제 됐을 겁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은, 자, 대표적으로 요걸 툭 보면, 요거는 8편이구나. 8편. 한국민경제 8편, 아까 이야기했던 8편으로서, 이거는, 자, 8편.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방법으로서 8편이 우리가 나와 있고요.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우리 페이지 140페이지 국제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는 이제 140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국제수지다.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수지가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경상수지가, 이거는 이제 경상수지하고 투자수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경상수지 140페이지 펼쳐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돼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다. 자본수지. 자, 그러면 이제 국제수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경상이전수지라고 있어. 국제수지. 그래서 경상수지와 관련돼서 경상이전수지라고 있어요. 경상이전수지. 대표적으로 소득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수지라는 게 있고요. 경상수지, 소득수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상품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품이라는 상품수지가 나오고, 상품수지. 자, 대표적으로 서비스 수지가 있어요. 서비스 수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그러면 자, 국제수지와 관련돼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경상수지에는 뭐가 있느냐? 경상이전수지와 그 다음에 소득수지와 그 다음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요거 그러면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수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요 경상수지의 한 내용으로서 그러면 첫 번째 원조 기부 무상거래수지. 그러면 원조 기부 무상거래수지는 요거는 뭐예요? 경상이전수지가 됩니다. 국가 간, 노동 간, 자본, 소득 동그라미. 이게 바로 소득수지가 돼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인한수지. 이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수지가 된다? 상품수지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이전수지, 소득수지, 상품수지. 그러면 공통점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수지가 된다? 대표적으로 경상수지의 한 내용으로서 나오는 거네요. 요거는 이런 문제는 문제 11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 포함한 거. 문제 11번은 우리가 8편에서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파트로서 140페이지 국제수지라는 게 정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요 문제 11번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거는 난이도로 본다면 난이도는 아마 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요 11번과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네요. 그러면 요거는 140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국제수지에는 대표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는데, 요 1번은 경상이전수지를 나타내고 2번은 소득이라는 키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수로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상품수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요거는 경상수지의 한 부분으로 뭐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11번은 난이도는 상이 되겠네요. 난이도는 상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고, 요 11번과 관련돼서는 이런 스타일이 출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답은 문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11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13, 140페이지 가서 국제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다. 경상수지에는 경상이전수지, 소득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거는 꼭 한번 외워두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2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풀어보죠. 문제 12번. 자, 수능식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 12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똑같네요. 제 8편. 8편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8편과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그림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적절하지 아니한 거다. 자, 환율 인상으로 자, 경제 상황의 변화가 많군.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환율 인상이라는 게 포인트네요. 환율 인상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는 환율 인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자, 기본서 페이지 141페이지 두 페이지가 차이 나네. 이거는 140페이지 기본서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141페이지에서 나오네. 그러면 일단 남자가 환율 인상 그렇게 나왔어요. 환율 인상. 자, 그러면 거기에 가에 대한 그림은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환율 인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반대는 환율 인하가 되겠죠. 환율 인하가 되죠. 인하. 자, 환율 인하와 환율 인상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애와 수요가 있어요. 애와 수요. 자, 애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애와 공급이 있겠죠. 애와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애와 수요와 애와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와 공급.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환율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돼야 돼요? 바로 애와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 환율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애와 수요가 공급적으로 많이 가네요. 그러면 환율이 인하돼요. 이 환율 인상이라는 것은 자꾸 여기에서 어떤 마인드를 잡아야 되냐? 제일 쉬운 방법은 환율이 인상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화폐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되었다라는 것만 잡으면 돼요. 하락이 됐다. 이제 애와 수요가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이 우리가 되는 거고요. 환율이 인하가 됐다라는 것은 하락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화폐 가치가 상승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폐 가치 상승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서 환율 인상은 화폐 가치 하락. 자, 환율 인하는 화폐 가치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유리하게 하겠죠. 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됐으니까 애와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적은 돈으로서 많이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 애국 여행의 경비가 늘어나죠. 애와 상한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 수입 원자재 가격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 인상이 아니라 환율 하락과 관련돼서 영향이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자, 문제 12번, 문제 11번은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파트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경제 파트예요. 그래서 경제 파트와 관련돼서는 우리 문제 11번, 문제 12번 이거는 단골 메뉴가 되니까 그래서 요 140페이지 기본서 국제수지 대표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정리해 주셔야 되고 문제 12번과 관련돼서는 환율 인상, 환율 하락과 관련돼서 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것은 자국 화폐라는 겁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이거는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측면에서 환율 인상을 요걸 자꾸 잡아야 돼. 요걸 잡아내야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12번의 중심키가 돼간다라는 거. 자, 문제 12번까지 문제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문제 13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